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디폴트에 관한 또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리랑카가 디폴트에 처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AP통신을 비롯해가지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고가 16억 달러밖에 남질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네. 올해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46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아마도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지 않겠느냐. 결국 시간만 남았지 스리랑카의 디폴트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스리랑카의 외환 위험이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아진 이유가 또 원인이 또 중국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원인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스리랑카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관광업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돈을 벌지 못해서 외환 사정이 어려워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스리랑카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빌려서 쓴 돈이 대략 한 34억 8천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국유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빌린 것까지 합치면은 부채 규모는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개도국을 갖다가 빚의 함정에 빠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스리랑카도 그런 꼴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스리랑카가 또 중국에 대해서 우리 또 채무 재조정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요. 네, 한마디로 배째라죠. 그러니까 왕이 네. 외교부장이 스리랑카를 방문을 했는데 스리랑카 네. 대통령이 이 왕이 외교부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갖다가 재조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왕이 외교부장은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외신들은 전하고 있는데 스리랑카 대통령은 그것 이외에도 중국에 관광객을 좀 많이 보내달라.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정확한 어떤 그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스리랑카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1대1로 참여 국가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채무 재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라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해 주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사업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스리랑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스리랑카의 디폴트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를로스 드 소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로 신흥국 채권에 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문 투자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리랑카 채권이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이 디폴트 위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보고 이제 살만한 때다라고 해서 스리랑카 채권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50%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 스리랑카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전반적인 어떤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1대1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관광 수입이 줄어든 이런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 같은 긴축 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이 말하자면 개도국에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갑자기 빠져나가는 서든 스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스리랑카의 외환 위기가 이 다른 나라에도 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리랑카 디폴트에 처했다라는 소식으로 또 첫 번째 이슈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이번에는 중국 반도체 공장이 좀 화제가 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러니까 화홍 반도체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중국에서는 꽤 큰 대형 파운드리 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이에 있는 제3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한 3시간 동안 정전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제5 공장도 제3 공장하고 같은 배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정전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홍 반도체 입장에서는 곧바로 복구가 됐고 기업 실적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잘 아시지만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일단 한번 멈추면은 들어갔던 웨이퍼들은 다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다시 한번 정상화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겨울 들어서 좀 건조해져서 그럴까요? 화재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또 화재가 발생해서 19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 만큼 좀 불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공장에 이제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에 뭐 별 영향은 없을까요? 네, 일단 그렇게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홍 반도체라는 회사가 중국으로 봐서는 2위에 해당이 되고요. 글로벌 전체 파운드리로 봐서는 9번째 해당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 정도 되는데 이 반도체 회사가 만드는 주로 제품이 전력 반도체로 포함해 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로직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3 공장에서는 8인치 웨이퍼, 제5 공장에서는 12인치 웨이퍼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생산 차질이 장기화된다면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한테 간접적으로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반도체 공장의 화재 소식을 또 두 번째 이슈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은요.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또 농산물 가격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스웨덴 스톡홀름 환경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일시적인 이상 기후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모두 가장 큰 타격을 미치는 게 농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심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농업 부분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작황 감소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는 걸 라니냐 현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극도로 건조해지고 또 다른 지방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그런 기상 이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 농작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또 뭐 농산물 가격 급등은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뭐 작년부터 계속 수시로 네, 일어났잖아요. 작년에 아마 단편적으로들 보도를 했을 텐데 그 네.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아라비카 원두 그러니까 커피 원두가 어느 정도 네. 올랐는가 하면 76%가 올랐습니다. 이게 주산지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에 7월 달에 서리가 내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타격을 입었었고 벨기에산 감자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에 홍수가 발생을 해서 이건 역시도 가격이 한 180% 정도 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상 고온 현상으로 해가지고 캐나다 주산물 중에 하나인 노란 완두콩의 가격이 85%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 물류 차질 때문에 이 운반이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류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류 비용이 올라가면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그 스톡홀름 환경연구소가 얘기하고 있는 것 보면은 아마 올해도 이런 현상은 되풀이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타격을 받는 작물들은 사탕수수, 아라비카 원두, 옥수수 이런 종류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품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 뉴스에 귀 기울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세가 좀 불안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해서 정세의 변화를 갖고 왔던 게 아랍의 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2010년대였는데요. 네. 튀니지에서 처음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그랬죠. 이게 아랍 국가들로 번지면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네. 이게 그 원인이 뭐냐를 따져보면 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미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 농산물 가격 상승은 물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타격을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글로벌 정세를 갖다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환경연구소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 그리고 또 이 농산물에 이 잘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농산물을 비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역 제재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농산물 비축하는 거는 그 왜 양쯔강에 홍수가 났을 때 중국이 농산물을 갖다 대규모로 비축하는 그런 현상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국이 어쨌든 간에 좀 불안하다 그러면 비축하는 그런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 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지금 현재 뭐 세계 각국이 이 무역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농산물이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농산물을 갖다 무기화한다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베트남을 비롯한 쌀 수출 국가들이 이 쌀 수출을 금지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기화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은 언제라도 이 수출이라든지 하는 이 부분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각 나라들이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사실상 뭐 식량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그러면 50%가 채 안 됩니다. 45.8%로 2019년 기준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식량 자급률은 우리가 먹는 것, 사람이 먹는 식량 기준으로 따져서 45.8%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쌀이나 식량을 덜 먹는 대신에 고기 먹죠. 그렇죠. 그런데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곡물을 들여와서 사료용 곡물을 들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사료용 곡물까지 다 합친 곡물 자급률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2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돈 주고 사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면 돈 주고도 사올 수 없는 게 식량이거든요. 근데 하나 더 아주 심각한 통계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쌀을 빼놓고 나머지 식량이나 곡물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 식량 자급률이나 곡물 자급률이 급격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제외한 나머지 식량 같은 경우에 자급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밀입니다. 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의 한 절반 정도 먹는 제2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 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98.8%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우리가 먹는 밀은 1.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은 이 취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전체적인 곡물 자급도도 쌀을 빼놓고 계산을 하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7%를 갖다가 수입을 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먹는 쌀을 많이 먹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해외에 농업단지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길과 같은 그런 어떤 큰 유통회사를 갖다가 육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곡물 터미널을 만든다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방법이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쌀을 많이 먹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도 뭐 스마트팜 쪽으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계속해서 기후 변화로 인한 또 식량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급성장을 하게 된 사업이 바로 OTT 쪽인데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이죠. 근데 이 OTT 업체들이 요즘에는 어린이용 콘텐츠, 특히 키즈 콘텐츠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즈 콘텐츠에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키즈 콘텐츠를 보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분석을 했는데요. 콘텐츠 분석 업체의 이 분석을 가지고 보도를 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팬데믹 전인 2020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9월까지 키즈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60%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콘텐츠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키즈 콘텐츠를 제외한 다른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23%가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키즈 콘텐츠 수요가 3배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부모들이 자녀들 보기가 좀 힘드니까 텔레비 봐라 네. 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지 않았겠느냐라고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 키즈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네.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 이 2013년하고 2016년을 대비한 조사가 있습니다. 2013년에 키즈 콘텐츠에 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어린이들이 이 키즈 콘텐츠를 보는 시간이 92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6년에는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면은 1636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거의 20배 가까이 늘어나는 네. 그런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같은 기간 동안에 572분에서 6917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10배가 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키즈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다면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또 공급도 투자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사실상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키즈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이걸 만든 회사가 로알드 달 스토리라는 그런 로알드 달 스토리 컴퍼니라는 데인데, 이걸 갖다가 넷플릭스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쪽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린이들의 콘텐츠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작년 11월부터서는 이 어린이용 짧은 콘텐츠 키즈 클립스라는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워너 미디어의 HBO 박스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그러니까 이걸 카투티토라 그러는데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육용 애니메이션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키즈 콘텐츠의 제왕 그러면은 디즈니랜드 아닙니까? 그럼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도 못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가 자기들이 만든 키즈 콘텐츠가 아닌 다른 데서 만든 키즈 콘텐츠도 갖다가 틀겠다. 그렇게 할 만큼 키즈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컸던 기억이 나는데요. 디즈니 또 관련해서 또 혹은 또 키즈 콘텐츠 또 굉장히 보시면은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즈 콘텐츠가 이 OTT 업체들로 봐서는 상당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작 비용이 성인물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트렌드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 기한이 깁니다. 네.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한두 달 보고 나면 그쵸.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어린이용 콘텐츠 같은 경우는 히트를 치게 되면 계속 장기간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키즈 콘텐츠가 성공을 했을 경우에 부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캐릭터를 활용한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키즈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모님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넷플릭스 키즈 콘텐츠 있지만은 그렇죠, 가입을 결과적으로 부모도 같이 들어와서 보게 되고, 그러니까 키즈 콘텐츠 때문에 부모까지도 가입자로 땡겨올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장기적인 시각입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넷플릭스나 디즈니를 봐오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그쪽에 몰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의 고객을 확보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사실상 최근 들어서 OTT 시장 어떻게 보면은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콘텐츠에 투자를 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단순히 키즈 콘텐츠를 가지고 콘텐츠를 갖다가 좀 다양화하겠다는 이 차원이 아닌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신규 가입자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키즈 콘텐츠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한류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나라 키즈 콘텐츠도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계통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잘 만들기로 뭐 옛날부터 정평이 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뽀로로라든지 뽀로로나 아기상어, 그렇죠. 아기상어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아마 이 키즈 콘텐츠 쪽에 투자를 하면은 제2의 오징어 게임 같은 키즈 콘텐츠 쪽에서 대박 나는 그런 어떤 동영상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